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살 남자이고 제겐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내가 있습니다. 20살 풋풋한 대학교 시절 제게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당연히 제 눈엔 가장 예뻤을 뿐더러 뭔가 남들과는 달리 털털한 여자였죠. 화끈한 성격으로 리더십이 있었고 평소에는 남을 배려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조신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와이프 성격이어서 고백을 했음에도 걱정이 됐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혀서 싸움이 잦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 둘의 성격은 정반대이다 보니 서로 이해를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저는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크게 싸운 적이 5손가락 안내 꼽을 정도로 싸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저는 군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짧게 만났음에도 제 아내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군대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듯 제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남자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또 다시 반했고 그때 다짐을 했죠.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전액 장학금을 받고서 졸업을 했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뒤에 제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항상 인고 부부 같았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게 존경의 대상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건망증이 심한 장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책임지실 거란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며 등산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까지 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도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삶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부부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런 훌륭하신 분이 뺑소니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저희 부부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동딸인 제 아내는 장모님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였고 마음이 추스러질 때까지 저희와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 장모님이셨기에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희는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항상 고맙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소 잠이 많은 아내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했었지만 장모님 덕분에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죠. 장모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려면 아침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현명하시고 사위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던 장모님이셨는데 또 다시 저희 부부에게는 참담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던 저희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장모님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제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댁의 장모님께서 지금 길을 잃어버리셔서 파출소에 와 계시다고요.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그 길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파출소로 달려갔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장모님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셨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내와 저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모님께서 치매가 발병하셨다고 했고 저희는 정말 또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더라고요. 평소처럼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대뜸 남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게 아니셔서 장모님은 말 실수를 했다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슬프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쩌면 좋을지 아내와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동창회 모임을 가게 되어서 저녁에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사이좋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찾아왔던 장모님은 저에게 또다시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치매 증상이 와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인 척하면서 맞춰드리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뽀뽀까지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뽀뽀하는 장모님을 막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 힘이 워낙 좋으셔서 피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장모님이었다고 해도 존경하는 장모님이고 제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런 분이 저보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니 정말 부담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그때 때마침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당황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도 너무 놀랐는지 장모님을 떼어내며 엄마 정신 차려 징그럽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신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고 속상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 분인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고 계시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하실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한동안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모님은 이제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셨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볼 수가 없었고 치매 증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우리 사위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 서방, 우리 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제 아내는 매일 밤마다 혼자 숨어서 울기만 하네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제 아내는 오죽할까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곁을 떠나가고 의지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치매 증세가 발병하셨으니요. 아내는 엄마가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고 했고 그런 엄마 때문에 제가 매일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매일같이 사과를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예쁜 아내를 힘들게 키워주신 훌륭한 분인데 고작 치매라는 병 하나가 걸렸다고 해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고 제 고집으로 인해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제가 일찍 잠들어서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에 장모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감촉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장모님께서 제게 키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이 어두워서 제 아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다시 자세히 보니 장모님이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놀랐던지 모르겠네요. 저는 깜짝 놀란 나머지 그런 장모님을 밀치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며 화를 벌컥 내버렸습니다. 제 화난 모습에 장모님은 결국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마트를 다녀오고 나서 장모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충격받은 아내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기 바빴고 그날 밤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제발 요양원에서 모시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만약 자신이 혼자 사는 미혼이었다면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치매 걸린 엄마를 케어했을 거라고 하며 지금 결혼한 입장에서 저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도저히 지금처럼 다 같이 지내면서 모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애원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고집을 부릴 수 없어서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고민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죠. 아내가 없을 때마다 장모님은 저에게 몰래 다가오셔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우리 딸 혼자라 외로울 텐데 아이 한 명 더 가지는 거 어때라고 물으셨고 제가 방심한 사이에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고 갑자기 스킨십을 하셔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쪼록 아내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고 기왕이면 일반적인 작은 요양원이 아니라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건망증이 심할 때부터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개가 있기도 했었고 아내와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좋은 요양원에서 모시는 것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들의 요양원을 선별하는 건 꽤 시간이 들었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절차도 있었기에 저희가 원한다고 바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마칠 때까지 며칠 정도는 장모님과 저희는 같이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장모님을 보고 있자니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아내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지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져서 아내가 쓰러질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원피스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셨고 갑자기 저에게 오늘 자신과 함께 자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밀쳐버리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번처럼 키스를 하려고 했고 당황한 저는 또 다시 장모님을 밀치면서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도 장모님이 울지도 않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역시나 힘이 좋으셔서 뿌리치기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결국 아내까지 달려들어서 장모님을 어렵게 떼어낼 수 있었고 장모님은 말리는 아내를 보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러냐며 욕을 해대면서 아내의 뺨까지 때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다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자상하고 고운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변하는 걸 보니 정말 다른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엄청 당황해하면서 울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크게 한바탕 벌어지고 난 뒤 장모님을 진정시키느라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갑자기 우시면서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뵙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며
왜 자신을 두고 갔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면회를 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저도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지만 아내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찾아뵀지만 아내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지 그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울기 바쁘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마음이 추스러지지도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장모님이 바로 치매가 걸리셔서 아내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정말 많이 지쳐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제 어머니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연락을 드릴 때마다 제 아내를 잘 위로해주라고 항상 말씀하시네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마음이 이런데 제 아내는 외동딸이라 같이 슬퍼할 형제 자매도 없어서 안쓰럽습니다. 생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항상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부부의 금술이 너무 좋으면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미신에 걸린 듯 장인어른, 장모님은 결혼한 지 거의 6년 만에 정말 어렵게 제 아내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태어났을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건강을 회복시키느라 고생을 하셨고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딸이었기에 평소에 제 아내와 장모님은 너무나도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니 딸의 입장인 아내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웃음도 사라졌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위일 뿐인데도 이 글을 적으면서 장인어른 생각과 장모님의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정말 누구보다 정정하셨었고 항상 웃음 넘치고 화목하기만 했던 부부셨는데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장모님께서 아무리 난감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로 저를 당황스럽게 하셨지만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시고 잘해주신 모습들이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장모님을 찾아뵐 생각이고 제 친어머니를 모시듯 잘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예쁘고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신 은혜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왜 착하고 고우셨던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가끔은 가슴이 미어 터지네요. 치매는 유전도 심하고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다고 하니 제 아내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려고 합니다. 두뇌회전에 좋은 일들도 계속해서 많이 할 거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제게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신 장인어른의 마음도 본받아서 제 아내와 장모님을 지켜줄 겁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치매 증세로 인해 곁에서 고생 중인 가족분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동안 대구에서 지내고 있고 올해 27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적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은 장난스러운 댓글들이나 진지하지 않은 댓글들 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 분들 뿐인 것 같아서 사연 같은 걸 적어서 제보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이런 사연을 보내면 연륜이 묻어나는 댓글들과 진지하게 현명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마음 먹고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보다 지혜로운 인생 선배님들 제 사연을 듣고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겪고 있는 고민과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형부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다시피 가족들의 반대는 당연한 거고 아마도 가족의 연을 끊게 될 것 같아서 조금은 겁이 나네요.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결코 한순간 불쑥 찾아온 감정에서 비롯된 불장난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저와 형부의 첫 만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노골적인 표현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 불량한 회사였었죠.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주변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지내던 터라 기왕이면 참자는 마음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밀리더라도 항상 넣어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니 제가 재촉을 할 때면 조금씩 돈을 입금해줬고 결과적으로 뇌달치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해버리고 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서 쉬면서 한 달 동안 이력서만 넣다가 어렵게 면접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형부가 된 사장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회사에 들어서자 전에 다니던 곳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밝아 보이는 직원들도 좋아 보였고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감성적이어서 이곳에 꼭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의실에서 사장님과 저 단둘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하고 회사 업무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무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보게 되었네요.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장님은 저보다 9살이 더 많으셨고 아직 미혼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 바로 출근하라고 할 것 같았는데 며칠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 합격 문제를 기다리는 게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하루가 1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3일째가 되는 날 회사로부터 합격 문제를 받았고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게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예상했듯이 예전 회사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모든 게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며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맡게 돼 너무까지 모든 게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자상한 데다 호감까지 가는 잘생긴 사장님이었습니다. 예전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몇 군데의 회사를 다녀봤었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들과 이 회사의 사장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게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옆집 오빠 같은 편안한 느낌도 들었고 사장님은 나이보다도 훨씬 동안이셨기에 훈훈한 대학교 선배 같은 느낌도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장님을 짝사랑하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호감이 가고 편한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장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에 저조차도 스스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사귄 남자들은 동갑이나 연하들만 만나왔었고 연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님만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사장님이 제게 업무를 직접 하실 때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본다면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매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설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한다는 제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장님 얼굴 보는 재미로 회사 나가는 게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이 지옥처럼 싫다고 느껴졌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주말이 싫고 월요일이 천국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왜 자꾸 자기를 보기만 하면 웃냐면서 장난스럽게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던진 장난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무심한 척하면서 제가 언제 그랬냐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쳤지만 그때 당시에 제 속마음은 사장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눈치채신 건가 어쩌지 하면서 하루 종일 초조해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이 쑥스러운 짝사랑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그렇게 과하게 준비하고 선물을 한다면 제 마음이 들통 날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초콜릿을 사장님께 선물했죠. 예상대로 사장님은 고맙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참 웃긴 게 저 또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내심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서운한 마음에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최근에 유명한 점집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친구도 남자친구와 다툼이 잦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인 추천으로 그 점집을 갔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평생 힘들 거라면서 여자가 주변에 너무 많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여자 문제는 평소에 생각한 적도 없고 제대로 맞춘다더니 헛돈 썼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약간씩 숨기는 것 같아 보였고 없던 비밀번호도 생겨서 추궁해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는 그 유명한 점집을 다녀온 덕분에 오래 만나왔던 남자친구와는 결국 이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저도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점 보는 걸 즐기는 편도 아니고 잘 믿지도 않았지만 친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에 대한 제 사랑이 어떻게 될지 고민도 많고 답답한 마음이 컸었기에 친구에게 말해서 그 유명한 점집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다음날 점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직원들과 대화 중에 점을 보러 간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자기 거도 봐달라고 하면서 사장님의 생년월일씨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와 사장님의 궁합도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고 깜짝 놀래서 가슴이 두근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보고 저랑 궁합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라고 재차 물어봤더니 너랑 나랑 같이 일할 때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보고 와봐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약간 허탈한 마음도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늘 그렇듯 제게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퇴근을 하고서 친구가 알려준 점집으로 갔죠. 일단 제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보다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잘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장님의 사주를 봐달라고 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와의 연애 궁합을 물어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둘은 남녀 관계로 만났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을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회사로 가서 사장님께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적으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해드렸네요. 그렇게 며칠 뒤 화이트데이에 사장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게 고급스러운 사탕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보는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좋아서 아주 그냥 혼자 숨어서 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장님은 직접 사서 주려고 했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면서 기프티콘으로 보내준 거 맛있게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완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를 생각했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던 저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길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탕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사장님이 저에게 직원이 아니라 여동생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일까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 같다는 말은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요? 빨리 장가 가셔야 하는 나이 아니냐면서 장난치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본인 또래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별 내용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말이 큰 의미로 다가왔던 터라 너무나도 상심이 컸었습니다. 원래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곧바로 고백하고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싫다고 하시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도 있고 사장님을 평생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해서 섣불리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은근 슬쩍 떠볼 겸 말했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사장님보다 1살 어린데 혹시 만나보실 생각 없으시냐고 물어봤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정신 나간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 채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해버렸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언니가 저보다는 외모도 별로였고 저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당연히 거절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셨고 사진을 보고 난 뒤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는 사장님을 보면서 상처가 컸던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진짜로 그 둘의 만남을 주선해주게 되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언니의 모진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둘이 만나게 해줘봤자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고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며칠 뒤에 그 둘이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은근슬쩍 떠보려고 했던 일이었고 홧김에 만나주게 해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었던 거죠. 제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순수하고 애절했던 짝사랑이었기에 이대로 끝내긴 정말 싫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매일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그 둘이 헤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언니의 단점을 살짝씩 흘리고 했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방을 놓으려고 해봤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고 제 바람과 달리 더 알콩달콩 예쁘게 사랑을 나누더군요.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혼을 한다고 말하더니 너무 급속도로 결국에는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었던 소개팅이 결혼으로까지 이루어지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향한 저의 짝사랑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고 믿음직한 형부로 대하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짝사랑하던 사장님이 형부가 되면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라도 평생 옆에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깐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고 진심으로 형부와 언니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둘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가 쏟아지던 형부와 언니 부부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매일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사이가 악화됐더라고요. 언니와 부부싸움을 할 때면 형부는 매일 혼자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언니를 소개시켜준 저를 불러서는 푸념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형부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싸움은 형부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작되었답니다. 언니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술자리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네요. 형부는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술자리를 갖지 않을 수가 있냐고 했고 언니는 술 안 마셔도 사업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 서로의 생각과 성격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한 싸움은 걷잡을 수가 없어졌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짜증을 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싸움은 커져갔다고 하더군요.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그 둘의 갈등은 계속해서 켜져갔고 결국에는 각방까지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부는 생각과 성격 차이는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갖는 문제에서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갈등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애 엄마가 되기 싫다면서 아기를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형부는 하루라도 젊을 때 건강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부에게 듣게 된 이야기지만 형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을 하러 다녔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면서 겨우 풀칠 정도만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형부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뤄서 젊은 나이에 번듯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국 자수성가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린 시절 겪었던 불행했던 기억들을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네요. 이제는 삶의 여유도 생겼으니 아이들을 낳고 행복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분명히 결혼 전에는 아기를 몇 명씩 낳자라고 언니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언니는 태도가 돌변해서 아기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그로 인해 그 둘은 의견 차이를 결코 좁힐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지긋지긋한 싸움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본 저는 당연히 형부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형부 사업의 특성상 거래처들과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고 언니와 결혼 전에 아기를 낳자고 약속을 해놓고 돌변해버리는 저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형부를 좋아했었기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 언니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에 형부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제가 언니보다 성적이 훨씬 좋아서인지 아니면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에 저만 선물을 받아와서 그랬던 건지 능력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뒤떨어지던 언니는 어릴 적부터 제게 끝없는 구박과 질투 시기를 했었죠. 언니는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도 빼앗아가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도 저와 나눠 가지게 되어서 자신이 더 많이 못 쓴다고 불평이 많았었죠. 언니는 기분이 안 좋으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네가 없었으면 내가 더 사랑받고 더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더군요. 어릴 때는 그런 말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펑펑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지겨운데 이런 말을 20년 넘게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언니의 이런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억울했습니다. 학원을 다녀도 언니가 더 많이 다녔고 부모님은 늘 관심과 기대를 첫딸인 언니한테 더 많이 쏟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이러는 건가 싶더군요.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 탓을 하면서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형부와의 불화도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제가 없었으면 언니가 형부를 소개받을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 남자를 안 만났으니 불화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거로 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니의 결혼식 3일 전날 저는 언니에게 뺨까지 맞았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짜증이 나서 술 마셨으면 자러 들어가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했더니 언니는 이제 유부녀가 되면 자유가 없어졌다면서 그게 전부 다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짝사랑하던 형부를 뺏긴 기분이 드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한 언니를 상대하기가 싫어서 방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을 만한 일인가요? 사사건건 가시 박힌 말에 이젠 언니라도 정말 지치더군요. 딴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데 동생 일이 안 풀리기를 평생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부를 짝사랑했었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달력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예전에 점을 보러 간 날에 사장님과 천생연분이라는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그 메모를 언니가 보게 되었던 거죠. 언니는 제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파혼을 하는 건 아닐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관심이 생겼었는데 금방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했고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언니를 소개시켜준 거 아니겠냐고 말을 했죠. 혹시나 저로 인해서 모든 게 망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말이 충격적이더군요. 언니는 마치 저를 약 올리는 듯이 그러면 네가 또 관심 갖기 전에 결혼을 더 빨리 서둘러야겠네?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형부와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된 것도 형부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컸었기 때문도 있지만 언니에 대한 복수심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니의 내면을 잘 몰라서 결혼했던 형부는 이제는 이런 언니의 성격을 알게 되었는지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듯 보였죠. 물론 저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교묘하게 긁고 괴롭히는 성격이 어딜 가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형부 사이가 악화될수록 저와 형부는 단둘이 만나는 시간은 점점 많아졌죠. 하루는 술이 과하게 취한 형부는 저에게 언니가 아니라 저와 결혼했어야 했다며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싶었더니 얼른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농담이 온전히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 기대면서 힘들어하는 형부의 모습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언니와의 사이가 틀어질수록 저희는 둘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짝사랑했던 그때의 감정이 다시 싹 트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언니의 눈을 피해 형부에게 카톡과 통화를 매일같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먼저 형부에게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가져왔던 감정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했고 형부는 처제의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우리 이런 식으로 나아가진 말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고, 매번 저를 설득하던 형부도 어느새 이런 말과 행동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회사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안 하니 그제서야 먼저 연락도 오더군요. 그렇게 같이 만나서 서로 간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부의 속마음을 말해줬습니다. 원래는 형부도 제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도 30분이면 끝날 거를 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1시간이 넘도록 했던 거고, 채용을 늦게 했던 것도 원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면서 채용을 미루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놓치고 쉽지 않았기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채용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있었으면서 왜 내색조차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형부는 저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항상 조심스러웠다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회식을 하던 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소개팅을 한다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언니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언니의 가면에 속아서 점점 사랑에 빠졌던 거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음에도 멍청하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던 거였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주고 받은 뒤로 저희들의 마음은 급속도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몰래 카톡하고 전화하고 왠지 모르게 스릴이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형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게 연인 사이까지 발전을 해버렸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더 쉬웠고, 저와 형부는 야근을 핑계로 깊은 밤까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만나오다가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로 인해 임신 테스트를 해봤더니 빨간 줄 2줄이 나오더군요.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에서 재차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저는 형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사실을 곧장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을 하는데 형부는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언니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기에 부부 관계를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었고, 저와 함께 살면서 그 아이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듬직하게 말해주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장난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는 부모님과 언니에게서 오는 연락을 아무렇지 않은 척 받을 수가 없어서 장기간 출장을 간다고 하고는 집에서 나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도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나지가 않고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나중에 다 들킬 거짓말인 건 잘 알지만 제 입으로 솔직하게 지금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형부는 언니와 이혼하자고 했다고 제게 말을 해줬고,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고 약속을 재차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하면서도 너무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얻어서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드네요. 하지만 가족 모두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와 제 아이를 얻었다는 생각에 불행하다는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더 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항상 언니 편이었기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저와 2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으실 게 뻔합니다. 성격도 장난 아닌 저희 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제게 또 어떤 포악한 행동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서 이겨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현명하신 분들의 소중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정말 두렵지만 큰 용기를 내게 되었네요. 저는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아실 정도의 해외 기업인 대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헤어진 전 아내와 결혼한 지 7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으면 흔하디 흔한 이혼 스토리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기가 막힌 사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때 제 아내였던 그 여자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오던 친한 친구와 눈이 맞게 되었고 저는 분노 반 두근거림 반으로 그 친구였던 놈의 아내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서로가 배우자를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기에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저는 아내를 많이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 동안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모든 걸 바쳐서 믿었던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언제부턴가 잦은 회식으로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 일도 많아졌었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길래 살짝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게 화근이었죠. 심지어 아내는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밥을 먹고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퇴근 후에 집안일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문제가 없었고 저와의 사이도 연애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저희는 다정하고 부부관계에도 별다른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그렇게 평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많이 믿었던 제가 바보였네요. 하지만 저도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믿음 속에서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늦게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함께 TV를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갑자기 밖으로 급히 나가서 받고 온다든지 카톡이 오면 제가 못 보게 하려는 듯 약간은 몸을 돌려서 제가 못 보게 본다든지 말이죠. 그때부터는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약 진짜로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감정에 심장도 두근거리고 얼굴도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의심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몰래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고집이 세고 성격이 센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보면 완벽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꼼꼼하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여자였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없는 시간에 일찍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쓰는 노트북을 몰래 켜봤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걸어둔 상태였었죠. 하지만 아내가 쓰는 다이어리를 뒤져보니 노트북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고 로그인해서 폴더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니 눈이 뒤집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못해봤을 만큼 충격적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인터넷을 사용했던 인터넷 기록을 보고 찾아가 봤더니 바람을 피울 때 걸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해봤던 흔적이 있었고 여행을 갔다 오려고 펜션을 알아보는 등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하고 있던 SNS에 들어가 보니 자동으로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사진첩을 눌러봤더니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들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한가득 있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남자란 인간의 사진을 보니 바로 제 친구였었던 놈의 사진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믿어왔던 그것들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심정이겠구나 싶었죠. 진심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제 아내와 연애했던 날들과 결혼해서 지낸 모든 날들이 정말 소중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천장이 빙빙 도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넋을 놓고 있다가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란 생각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일 만큼 제 손은 정신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혼을 하더라도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아내의 SNS에 있던 모든 사진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 휴대폰으로 옮기고 있었죠. 그러는 중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더군요. 앞으로 이 짐승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제 아내를 첫 번째로 선택했을 거고 두 번째로 그 친구를 선택할 정도였으니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알아온 친구인데 성격이 괴팍하고 과격한 친구이긴 했지만 저희 둘 다 외동 아들이어서 그런지 정반대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같은 마음의 아내와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종종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논 적도 많았었죠. 심지어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도 같이 넷이서 커플끼리 여행을 간 적도 있을 정도로 허물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친형제처럼 깊은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친구의 아내를 만나는 걸 보면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 충격 속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고 저녁에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길래 저는 은근슬쩍 아내를 떠봤습니다. 물론 제 친구의 이야기도 함께 꺼내보면서 말이죠.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안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주말에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나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보내면 재밌겠다며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진짜 그 웃음을 보자마자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함 그 자체더군요.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그 친구놈과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놈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자연스럽다니 진짜 역겹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태어날 정도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였던 건가 생각이 들었고 자칫하면 제 계획과 다르게 모든 사실을 안다고 난리를 쳐버릴 만큼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고작 이렇게 넘어가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어떻게 해야 복수를 할 수 있을까도 찾아봤지만 도저히 판단이 안 서더군요. 그러던 중 일단은 그 친구놈의 아내에게도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같이 방법을 찾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었고
그 나쁜 놈의 아내도 선량한 피해자였으니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도 했죠. 그놈의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무튼 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저와 만나고 있는 여자니 그녀라고 해야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미모며 성격이며 어떻게 보면 제 전아내보다도 더 끌렸던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고집세고 이기적인 반면 이 여자는 수줍음이 많고 항상 조용조용한 성격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참 여성스럽구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제 전아내는 성격이 세고 털털한 성격이라 남들을 챙기기보단 알아서 하겠지 이런 스타일이었죠. 한마디로 제 전아내의 스타일을 말하자면 여장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리고 착했던 그녀였기에 처음 이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려고 만났을 때도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보같이 뒤에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말을 해주자마자 그게 진짜냐며 말을 더듬더니 곧장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저는 결국 아내 노트북에서 옮겨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날 만큼 또 다시 화가 났고 이런 일을 만든 그것들에게 정말 더 화가 났고 우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한참 동안 억지로 소리를 참으면서 울고 있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충격이 얼마나 클지 저도 겪어봐서 너무 잘 알 것 같다고 했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텐데 같이 술이나 마시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는 게 좋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녀와 저는 곧바로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처음 술집으로 향할 때는 뭔가 그녀에게 사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그저 서로가 같은 충격을 받았고 비슷한 마음이었으니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해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었으니깐요. 아무튼 술집에 가서 그녀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건지 술이 나오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겉으로 봐도 술이 정말 약해 보였는데 제 생각보다도 술이 더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병 마실 때 그녀는 2잔 정도를 마셨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취할 정도였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사실 저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놈도 평소의 행동이 달라졌고 평소에 그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 새로 보는 휴대폰이 보였고 그 폰을 들여다보니 제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대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녀는 저보다 겨우 일주일 앞섰어 비슷한 시기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실을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도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이 사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게서 연락이 와서 뭔가 느낌이 왔고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참았던 분노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술에 취해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담배를 한 대 피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그녀는 또 고개를 숙인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애잔한 마음도 들었고 저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제 아내 같은 여자와 바람을 폈던 그놈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가여워 보여서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녀 옆으로 나란히 앉게 되었고 울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금방 괜찮아질 거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그 상태로 그녀와 저는 나란히 옆으로 앉아서 계속해서 술을 더 마셨고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니 점점 더 그녀의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그저 복수하려고 그놈의 아내를 꼬시려고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사람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그녀는 외모도 예쁠 뿐더러 전혀 다른 여성스러운 성격의 이야기도 잘 통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옆에 앉았을 때도 어깨를 토닥여줄 때도 실은 내색은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기운의 용기를 내서 처음에는 어깨를 토닥여 주다가 손을 잡았는데 그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를 끝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했죠. 복수심에 그런 게 아니라 또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혹시 내일 시간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그녀도 수줍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더 만나면서 그녀와 저는 서로 법적으로 유부남 유부녀였기에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만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지만 잠깐의 충동적인 실수나 복수하려는 단순한 생각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녀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복수니 뭐니 미련도 없고 이혼만이 답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더 이상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저도 이혼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왜 심각한 척 하냐면서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내 친구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고 털어놓았고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 더 큰 소리 치면서 강하게 나올 것 같았던 아내는 제 예상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면서 빌더라고요. 부부 사이로 지낼 때 진작 저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쉽고 갑작스러운 그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여자에게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떳떳하게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그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제서야 아내도 더 이상은 설득을 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처음에는 무릎 꿇고 빌던 여자가 돈 문제가 나오니 또 다시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위자료는 왜 안 주냐고 옆집에도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남편 친구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가정을 깬 건 너라고 말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여자와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함께 지냈을까요? 저도 정말 신기하고 대단할 따름이네요. 정말 참으로 허무하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말을 해봤자 제 입만 아프다는 생각에 각자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말을 했고 그날 이후로 전 아내와 제 사이는 완벽히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때는 친형제라고 생각했던 더러운 친구였던 놈도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쪽도 난리가 났다면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놈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절대 아니라면서 뻔뻔하게 부정하다가 그녀가 제게 받았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울고 불며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허탈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따위로 할 거면서 도대체 왜 바람을 피고 끝내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매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였던 그놈은 능력도 없고 성격도 괴팍하기로 소문난 그런 놈이었습니다. 물론 친구였던 저에게는 딱히 해코지를 하거나 제가 불편한 게 없었기에 친구로 만났었던 거지만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골치덩어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술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 너무 소소한 일상처럼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학창 시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소년원까지 갔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년원 면회 갔던 것도 생생하네요. 그런 사람이 공부는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았기에 직업도 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듣기로는 지금은 그나마 다니던 그 직장에서도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직업을 잃고 나서 대리기사를 하면서 월급 200만 원 정도 벌어서 생활비도 고작 50만 원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놈의 장점이라고는 타고난 얼굴이 잘생겨서 어릴 때부터 줄곧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거 그거 하나겠네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그 사람이 저보다 잘난 놈 만나서 호의호식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고작 잘생긴 외모 하나에 환장해서 저를 버리고 그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2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어렸던 시절로 돌아간 듯 풋풋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녀도 함께 지내기 시작하게 되었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녀는 그동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였던 그놈이 욱하는 성질 탓에 매번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죠. 그냥 수치로 따지면 1년 중에 거의 6개월은 놀고 먹고 6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괴팍해서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릴 때도 허다했으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운 그녀에게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던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복받쳐 올랐는지 말만으로도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한 채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였던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네가 내 와이프랑 바람 펴서 살림을 차렸냐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는 평생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굳이 저는 이 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오가면 오갈수록 그동안의 우정이 깨진 상황에 더 비참해지게 뻔했고, 양심적으로 저 또한 그놈의 아내였던 그녀를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그 역겨운 불륜 짓거리를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고, 이놈과의 인연도 그때 모든 걸 다 같이 묻으려고 했기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요? 저도 제가 맞바람을 폈다라는 건 충분히 잘못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도 그렇고, 이 인간들은 안면에 철판을 깐 것 같습니다. 왜 본인들의 잘못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걸까요? 심지어 먼저 그런 짓을 하고서도 말이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지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보니 제가 이놈 말고도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제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던 걸 알았기에 저의 편을 들면서도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고 항상 공평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전 아내와 제 친구였던 놈이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이후로 이 친구도 바람을 폈던 그놈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술을 마시다 같은 술집에서 만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됐고, 술에 취해서 제가 그녀와 만난다는 사실을 실수로 말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제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맞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니까 미워할 마음도 없었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는 이놈도 알게 돼서 차라리 속이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은 버튼 한 번으로 삭제라도 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 열받아서 욕으로 대받아 칠 뻔했지만 침착하고 말했습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먼저 핀 건 너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관하더라고요. 다른 건 궁금하지도 않고 설명도 다 필요 없고 합의금으로 당장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상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지가 먼저 바람 펴서 가정들 다 깨놓고 이따위로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왜 이런 인간이랑 한평생을 연락을 주고 받았을까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나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던 건 앞서 말했듯이 아실 테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학생의 신분이라 부모님께 말해서까지 도와줬었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여유로웠기에 그놈은 걸핏하면 제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생각이 크지 않기도 했고 제겐 너무 절친한 친구였기에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고는 했는데, 아마도 그 모든 돈을 합치면 몇천만 원은 가뿐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돈도 다시 받고자 하면 못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애초에 제가 받으려는 생각 없이 줬던 거고, 그걸 증빙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 그만큼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참 비참하네요. 아무튼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내가 빌려준 건 어떻게 갚을 생각이냐고 말했더니, 그건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해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놈이 저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는 매번 빌려달라고 하고 금방 갚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굳이 돈으로 인해 우정이 상하기가 싫었었기에 한 번은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돈 다시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안 갚아도 되는 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냥 저는 이따위 인간이랑 말을 계속해서 섞어봤자 저만 더 열이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빌려준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할 테니 앞으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너 같은 놈한테 더 이상은 10원도 줄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당당하면 법적으로 고소하라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재중만 수십 통이 쌓일 정도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는데,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이나마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전 아내는 이혼을 하고 나서 그놈과 같이 곧바로 살림을 차렸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곧바로 결혼하고 평생 같이 지낼 것처럼 굴더니 결국에는 1개월도 못 버티고 전 아내가 몰래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고집세고 이기적이던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의아할 정도였죠. 그만큼 그놈의 괴팍한 성격이 너무나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장부 같은 여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갔겠지 싶더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인간을 그동안 버텨냈던 지금의 제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치근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남들에게 떳떳할 수가 없는 그런 싸이인 거 정말 잘 알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두 인간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할 따름이죠. 그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그 못된 놈에게서 문자가 계속 오네요.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참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자신이 때를 쓰고 협박하면 법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는지 아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녀에게도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녀의 폰으로는 이미 번호 차단을 해둔 상태이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고 전혀 신경 쓸 거 없으니 절대 겁먹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이 놈을 겪어왔기에 너무 걱정되는지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적은 이유도 사실 이놈의 행동이 걱정이 되어서기도 합니다. 이 친구였던 놈 말이 안 통하는 괴팍한 성격이라 물불 가리지 못하고 저희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통화로 너네 그따위로 행복하게 살게 놔둘 것 같냐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 법도 법이지만 이런 협박을 받고 살기엔 저보다도 그녀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을 입금해줘 버릴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비록 지금은 떳떳한 거 전혀 없는 거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맞바람 핀 잘못된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디 욕보다는 이 정신 나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그녀도 평범하게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